이번 시간은 그럼 전비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전비법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들.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죠? 용어정의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용어를 살펴봅니다. 그 중에 전비사업이라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세 가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사업을 우리가 전비사업이라고 부르자.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먼저 들어있어야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단 달동네. 그럼 달동네가 어떤 동네죠? 자, 첫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게 달동네죠. 거기서 뭐 한답니까? 전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구점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답니다. 여기 무슨 시설이 나온다? 전비기반시설에게 나와요. 이거 전비기반시설이 뭘까? 사람이 살아는데 꼭 필요한 걸 국토의 개미 유행하는 분들에서 뭐라 불렀죠? 기반시설이라고 불렀었어요. 도로나 상하수 같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기반시설. 그 중에 전비사업을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기반시설, 전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줄여서 전비기반시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전비기반시설의 상태가 뭐다? 극히 열악하고 한마디로 도로나 상하수도나 국어, 공동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게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아파트 지은지, 건축물 지은지 상당히 오래됐죠? 수십 년 됐어. 그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또 단독주택 및 다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전비기반시설과 공동용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랍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법에 이 개정되는 연역을 조금 알아봐야 돼요. 자, 개정되는 과정을 보자. 처음에는요. 전비사업에 우리 몇 가지를 만들어 놨었냐? 6가지를 전비사업이라고 그랬었어요. 6가지 사업이. 그래 놓고 이 6가지 사업을 쫙 열거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더 힘들었죠. 막 6가지 사업에 각각 비교를 해서 정리했으니까 정말 돌아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대. 이놈의 사업이 저 사업 같고 저놈의 사업이 이 사업 같고 뭐 이렇게 많아. 복잡하게. 그래서 단순화시키자. 몇 개로 줄이자? 3가지 사업으로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6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3가지를 어떻게 줄였을까? 첫째, 첫 번째 사업하고 두 번째 사업은요. 원래 있던 사업들을 두 개를 묶어버렸어. 그래서 2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 2개를 묶어서 또 하나의 사업. 이렇게 됐죠. 원래 있던 또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 그러고 그럼 봐봐. 2개, 하나 이렇게 됐으니까 5개잖아. 그럼 나머지 남은 하나는 어디 갔어? 다른 법으로 내쫓아버렸어. 여기서 두지 않고 다른 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6가지 사업으로 됐던 걸 2가지를 하나로 묶고 2가지를 하나로 묶고 하나는 그 옛날부터 있던 거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법으로 보내버려가지고 이제 전비법에서 전비사업은 3가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가지를 묶어서 이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야. 뭐가 재개발사업이죠? 전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을 하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가지가 들어있고 재개발 사업에 2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은 옛날부터 있던 한 가지 그거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즉 전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세요. 이번에 재건축하려고 했더니 도로 넓혀야 돼? 안 넓혀도 돼? 상하수도관 더 매설해야 돼? 안 해도 돼? 그게 원칙이야. 그게 바로 전비기반시설은 양호하대. 그러나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됐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건 맞아. 그래서 뭐 하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가지가 있고 재개발 사업에 2가지가 있고 재건축 사업은 원래부터 했던 한 가지. 이렇게 정리한다. 또 하나 여기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가? 전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재개발 사업은 전비기반시설이 열악. 재건축 사업 전비기반시설 양호. 이것도 구분해 줘야 돼. 전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양호하다. 극히 열악한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열악한 건 재개발 사업, 양호한 건 재건축 사업.
그런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다 외울 거야. 지금 외울 건 아니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십시오. 자, 또 하나. 그럼 첫 문제에서 이번에 출제된 거. 전비기반시설과 공동연설을 구분할 줄 아느냐. 예, 전비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전비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유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지, 지역난방시설. 이런 건 전비기반.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래. 뭐죠? 공동이용설이죠. 대표적인 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는 건 이거 구판장. 구판장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구판장이 뭐죠? 자, 시골 같은 데 많거나 동네 같은 데 많이 있죠. 물건을 단체로 다 한꺼번에 많이 떠와요. 그럼 싸게 사오잖아.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걸 골고루 다 이렇게 분배해서 파는 거. 구판장은 그냥 물건을 단체로 다 이렇게 구입하듯이 사와가지고 주민들께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들. 이런 구판장이 있어. 이것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죠. 이것도 공동의 시설이다. 이거는 전비기반 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전비기반 시설 4가지 열거해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이게 정답으로 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비기반 시설, 공동의 시설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요. 자, 그리고 토지 등 수익자라는 개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수익자라고 그래. 근데 전비법에서는 토지 등 수익자는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토지 등 수익자 등에는 누가 있을까? 토지 수익자 말고 누가 더 있다는 뜻이야? 토지 등 수익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로 나눠지네. 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또 하나 재건축 사업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토지 등 수익자가 각각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자, 물어보죠. 사업이 아까 3가지 사업이 있었잖아. 그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둘은 친하고 하나는 왕따야. 둘은 친하고 하나는 왕따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누구랑 누가 친할 것 같아요? 누구랑 누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셋 중에 둘이 붙어 다니고 하나가 떨어져요. 누가 친하죠? 거의 90%가 처음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이 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아닙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친하고 재건축 사업이 안 친합니다. 요거는 왕따입니다. 왜 왕따시킬까? 그 연역을 봐야 되죠. 원래 재건축 사업은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 옛날에 도시전비 법들이 있어서 다른 용어들이 근데 그거 외울 건 아니고 옛날에 있던 이부터 쭉 내려오는 이 전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에서는요.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 있었다?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거 재개발 사업에 관한 거 이게 원칙이었었어요. 즉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건 아주 달동네나 허름한 동네에서 시행되는 이 사업이었었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공동주택. 이거에 노후불량화 되면 어떡할까? 둘 중에 하나로 갔었습니다. 자,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가 낡아빠졌다. 그럼 어떻게 된다? 첫째, 에이 그래도 고쳐만 짓자. 그냥 고쳐가지고 그냥 쓰자. 뭐죠?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나 있죠. 두 번째는 아니야. 너무 낡아빠졌어. 그냥 뒀다면 붕괴되겠어. 뭐죠? 할 수 없다. 철거하고 새로 짓자. 뭐죠? 재건축. 이게 무슨 법에 있던 거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던 게 아니라 저쪽에는 무슨 법? 주택법에 있던 겁니다. 옛날에는 주택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했었는데 그 법에 들어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이 노후화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하시냐? 2가지 방법으로 정비하자. 첫째는 뭐 하자? 그냥 고쳐만 짓자. 그래서 일부 대수선 또는 조금 늘려서 짓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이나 증축 리모델링이란 리모델링 방법으로 그걸 고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야. 아예 때려부시고 새로 짓자는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게 다 어디에 들어있었다? 주택법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주택법에 거기서 나오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그중에 재건축에 가는 걸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부시고 새로 짓는 거거든. 기존에 했던 걸 고쳐짓거나 늘려짓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고 완전히 천지개벽 부셨다 새로 짓는 거거든. 그건 무슨 사업이다? 전비사업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그거는 어디 보내야 되겠다? 전비사업의 분할로 보내자. 그래서 이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에 재건축 사업이 여기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 종전부터 했던 둘이 있었는데 새로운 게 하나가 주택법에서 이 전비법으로 넘어왔네? 새로 들어온 건 내버려 둘까? 얘들 둘이 왕따시킬까? 왕따시키죠. 성격이 전혀 달랐던 게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친하고 재건축이 오히려 밀려나는 서로 친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죠. 우리 법에 있는 내용들 읽다 보면 잘 보다 보면 그게 보여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비슷비슷해. 내용들이 비슷비슷해. 근데 재건축은 성격이 전혀 달라. 그래서 재건축만은 예외, 재건축만은 예외, 재건축만은 예외. 이 예외가 많이 들어있는 게 그 처음부터 들어온 영역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정비법에 들어왔는데도 재건축 사업만은 별도의 예외적인 성격들이 꽤나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법의 연역을 이해한다면 나중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원래부터 정비 사업으로부터 여기 있던 거고, 이 재건축 사업은 저 주택법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중에 리모델링은 아직도 주택법에 그대로 두고, 그중에 부시고 새로 짓는 재건축에 관한 건 그 리모델링과 있던 주택법에 두지 않고 빼내가지고 정비법에 넘어옴으로써 성격이 둘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수요자란 누굴 말한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또는 자가 들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또는 자의 뜻이 뭐죠? 개별 요건이라 합니다.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쓰면 A거나 아니면 B거나 아니면 C, A나 B나 C 각각 그걸 우리가 또는 자로 쓰죠. 그럼 결국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누굴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 토지에 있는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을 다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른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 소유자가 있고 그 지상권자가 있고 이 세 사람을 각각 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다. 반면에 재건축? 아니야. 정비구역에 위치한 누굴 말하는데?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여기 밑자를 썼어. 그럼 건축물 밑에서 밑자는 무슨 뜻이다? 동시요건입니다. 그건 개별 요건이나 동시요건. 즉 둘 다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죠. 즉 건축물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부속토지 땅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건축물,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재개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토지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 건물만 갖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 그런데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 같은 걸 생각하는 게 가장 간단하죠. 아파트는요 101동 1202호 그것만 내 겁니까? 아니야. 토지 공유 지분이 있어. 총 전체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데 그중에 내 지분이 그중에 몇 제곱미터라는 이게 표시되어 있는 그게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갖고 있잖아. 근데 건축물하고 해당 부속 토지 같이 갖고 있죠? 그것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소유자지. 만약에 건축물만 따로 갖고 있다, 토지만 따로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 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하죠?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그때 토지 등 소유자들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재건축은 그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사람들만 또 조합원이 되고, 그래서 아무나 조합원 되는 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를 원칙으로 한단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개념이 여기는 나와요. 그럼 토지주택공사 등 하고 등자로 붙였어. 그럼 등 안에 누가 들어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플러스 지방공사. 즉 서울에서는 LH하고 SH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자. 또 하나 개념이 있죠. 시장운수 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시장운수 등에는 누가 들어갈까? 5명 있어요. 특시, 특도, 시장운수, 자치구청장. 원래는 시장운수, 자치구청장 이 사람들이 시장운수 등에 들어가는데 다만 제주도에서는 시장의 권한이 고유권한이 없으니까 제주도지사가 가졌잖아.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 도지사가 여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고 거기는 시장이 권한이 없으니까. 또 하나 있죠. 세종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구청장 역할도 같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청장이 없으니까 구청장 역할을 세종시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는 제주도지사 들어오고 나머지 지역은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 사람들을 다 합쳐서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고 이 정비법에서는 웬만한 권한은 시장군수 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와 관련돼서 서울특별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어요. 다 누가 갖는다? 구청장이 사실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서울특별시장도 일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인허 갖고는 누가 갖고 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정리합니다. 자, 아까 뭐 수립한다 그랬죠?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뭐라고 써있죠?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이거야.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달성업다고 치죠. 그리고 각 관할구역에서 군수영감만 뺀 나머지 도시역에 있는 관악의 장들, 바로 특광, 특시특도시장, 이 사람들은 뭐 수립한다? 도시점 주거경접이 기본 계획량을 수립한단다. 그래서 그건 관악의 장들 중에 군수만 뺀 사람들이 자기의 관할구역 내 앞으로 정비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을 수립한 거, 도시점 주거경접이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가장 문제 있는 아파트부터 뭐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뭘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정비계획이라는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거기를 정비구로 지정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개발행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는 때려부시고 새로 질 시작이잖아. 그럼 건물 막 짓는 거 허가 내줄까? 안 내줘요. 개발행위 못하게 합니다. 어차피 부시고 새로 질 시작이니까 정비에선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말라, 허가 받고 하랍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이 있고 공공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개념 정리만 간단히 할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누가 하는 거야? 그 땅 주인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거나 지들이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누가 하는데? 공공, 시장운수 등 토지대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들이 자기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답니다. 그게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입니다. 다만 그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을 증가시켜줘요. 원래 거기서 할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면 그 용적률보다도 훨씬 더 크게끔 지도록 용적률을 증가시켜준다는 얘기는 원래 질 규모보다도 더 크게 짓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안에다가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잘 봐서 원래 분량화 된 노후된 건축물에는 주인이 사는 것보다는 누가 살죠? 세입자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사는 것보다는 세입자들이 많죠. 주인은 돈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사놓고 재건축, 재개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때 새로 짓잖아. 문제는 거기는 주인 걸 위해서 짓는 거지 세입자 걸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들어있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갈 게 없을 수도 있어. 새로 지은 아파트는 좋은 거니까 주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세입자들이 살던 것은 다 쫓겨나죠. 그래서 뭘 만들자? 거기다가 소유자들의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도 짓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토지주택공사들이 또 시장운수들이 지들이 가져가가지고 지들이 그걸 뭐로 쓰겠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쓰자는 얘기입니다. 즉 분양주택만 자기들 것만 짓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져야 도시 저소득층이 머물 수 있는 주택도 필요하니까 임대주택도 같이 짓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뭐하죠? 반대하죠. 아니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 아파트 새로 짓는 것만 하면 되지 무슨 저소득층인들 들어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 들어오는 거 나 우리 인정 못해요. 반대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이나 공공재건축 사업은 결국 뭘 해주겠다? 공공시행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다가 임대주택까지도 짓다. 대신 용적률을 늘려줄게. 그러니까 니들 원래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지켜줄게. 그러면 사업비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하자라는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의 핵심이라는 거, 그 정도만 정리하죠. 자, 지정된 정비구역 뭐 되죠?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그러면 해제해야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제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가려면 정비사업 시행 방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건 원칙적으로 4가지가 있고 재개발 사업은 2가지 방법이 있고 재건축 사업은 1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방법대로 하라.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4가지 중에 사업을 시행하라. 재개발 사업 2가지 중에 하라. 재건축 사업 1가지만 하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 아직은 암기할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외우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면 뭐가 하나가 빠졌다. 사업 시행 준비가 먼저 아니고 뭐가 빠졌죠? 사업 시행 준비로서 제일 먼 게 뭐죠? 본격적인 공사 들어가 있잖아요. 누구부터 정해야 돼? 사업 시행자부터 있어야 되죠. 누가 본격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사업 시행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원칙적인 시행자가 누구일까? 잘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달동네잖아. 달동네는 수익성이 나는 사업일까? 돈 처발로 넣는 사업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대뽀로 애운다고 애워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달동네를 상상해 보십시오. 달동네 부시고 새로 짓는 거. 그때 하는 사업 시행자는 돈이 남는 장사일까 수지 맞는 장사일까 돈 처발라야 될까? 처발르는 사업입니다. 왜요? 달동네는요. 가보세요. 도로나 상하수도나 모든 기반시설이 다 엉망입니다. 뭐 해야 돼? 새로 그런 거 다 만들어주면서 해야 돼. 결국은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나 할까? 조합 설립해서 할 수 있을까? 거기 있는 토지노사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조합 설립하는 것도 안 되고 토지노사 하는 것도 못합니다. 왜? 적자 사업이니까. 적자니까. 그럼 적자를 넣을 수 있는 건 누구죠? 공공시행자밖에 없어요. 바로 시장수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대공사들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달동네 사업은 무슨 사업이니까? 적자 사업이니까. 흑자 사업이 아니고 빵꾸 나는 적자 사업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공공시행자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장수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시장수등이 하기 힘들어?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 자들 보고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터질까? 자, 시장수등이 직접 하려다 보니까 지들 돈 늘려다 보니까 적자인데 아깝잖아. 그럼 지들이 안 합니다. 누구 정하죠? LH. 여기 토지주택공사 등 했으니까 LH하고 SH야. 보통 LH. 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니들이 해. 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해야 돼? LH인 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적자 사업이라서 흑자 사업에서 적자잖아. 그럼 적자 나니까 계속 마이너스죠? 어떻게 됐을까? 빚이 400조 원이 됐습니다. LH가 한참 전에 얘기야. LH가 400조 원의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빚이 감당하지 못해.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거의 10억인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루에 나가는 이자가. 그 400조 원에 된 이자가 하루에 10억씩 나간다면 이게 일반 기업체 같으면 살아남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LH가 국회에다가 좀 돈 좀 주십시오.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국회가 그냥 줍니까? LH 사장을 부르는 거죠. 불어서 가운데다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삥 둘러앉아가지고 보통 청문회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는 거죠. 그러고는 LH 사장을 막 뭐 한 거야? 그냥 비난한 거죠. 막 때린 거죠. 막 두들겨 팬 겁니다. 아니 무슨 놈이 빚이 400조 원이 되냐? 한 달 뭐 하루에 이자가 뭐 10억씩 나간다고? 일반 기업체 받으라 벌써 망해도 100번은 망했다. 국회의원들 입이 또 얼마나 거칠입니까?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LH 사장이 처음에 뭐 하죠? 아, 죄송합니다. 왜? 돈 받으러 왔으니까. 4천억 지원을 받으러 왔거든. 네. 그 돈 받으러 왔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하죠. 근데 너무너무 때려버리니까 LH 사장이 뿔따구가 난 겁니다. 열받았죠. 나와서 전화 걸었습니다. 야, 전국에서 시행되는 전비사업 아무것도 하지 마. 해봤자 이거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적자 난다고 국회에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그럼 적자 안 나면 될 거 아니야. 적자 안 나면 뭐 하면 되죠? 안 나면 될 거 아니야. 예, 달동네 사업을 시행하다가 정주행시켜버렸습니다. 다. 그러고 보니까 누가 뒤집어지죠? 달동네가 뒤집어지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뭐야? 하다 말고 말았어?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잖아. 누가 그렇게 했어? 국회의원들이 뭐 돈을 지원 안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LH에서 사업을 중단했다고? 결국 국회의원들이 이거 못하게 막은 거네? 지금 있는 우리 국회의원 다음에 선거 때 너 나와봐라. 이씨. 우리 달동네에서 너들 찍어주나. 국회의원들이 먹고 사는 거 뭔데? 표 갖고 먹고 사는 게 국회의원인데 안 찍어준다고 달동네 이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네?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뭐죠?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지게 생겼거든. 뭐 해야 돼요? 지원해줘야죠. 그래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지원해주는 거로 그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얘기인데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어? LH 사장이 국회를 이긴 겁니다. 판정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았죠. 그 돈. 근데 그 돈 갖고는 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4천억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받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그 LH가 많이 졌잖아. 그래서 그 돈 남은 거로다 결국은 금방 그 돈, 그 400조 원도 다 채워넣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있었는데 결국 무슨 사업에서는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적자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못한다. 시장운수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대구성을 지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반면에 요거 그럼 조합 설립해? 못합니다. 토지수요 한다? 못합니다.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등 수요나 조합은 할 수 없는 게 달동네 특성. 반면에 재개발 사업하고 이 재건축 사업 있죠? 이거는 원래 누가 할까? 애울려 가지 마. 생각해봐. 누구 거죠? 바로 여러분들 거. 개발하면 누가 가질 거죠? 여러분들이 가질 거. 그럼 누가 개발해야 되죠? 여러분들이지 누구야.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
토지 등 소유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조합을 설립해서 하라. 그게 대원칙입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는 적자사업이니까 공공시행자인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다. 바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히 재개발 중에서 아까 어디도 있었냐면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도 있다 그랬어요. 그럼 상업지역은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이네.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죠. 근데 상가 중에서 통상가, 우리 상가를 구분상가와 통상가라는 개념을 실무에서는 써요. 그럼 실무에서 쓰는 용어야. 그럼 통상가는 뭐죠? 이 상가 몇 층짜리 전체를 나 혼자 갖고 있어. 내 거야.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상가 몇 층짜리 하나 갖고 있어. 월세 한 달에 나오는 게 1억씩 나와. 그럼 월세 한 달에 1억이면 부자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예, 아주 0.01%에 들어가는 아주 고소득층이죠. 자, 그런 사람들, 통상가 가진 사람들. 몇 명이? 15개 상가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 상가들 15개만 해도 규모가 상당히 되겠죠? 통상가가 15개니까. 자, 이거 부시고 우리 새로 짓자.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5명이. 또, 여기 공장지대야. 근데 공장 소유자들이 가만히 봤더니 여기 공장에 도로도 엉망이고 아주 오래돼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새로 한번 싹 부시고선 우리 공장 정비 사료 할까? 그게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입니다. 공업지역에서 시행되죠.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부시고 새로 짓자 할 때 몇 명이야? 20인 미만입니다. 그럼 20인 미만인 그 사장님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재개발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할까? 아니요. 자기들끼리 직접 해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다? 20인 미만인 지역에서는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항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도 원칙이야. 그래놓고 예외가 있죠?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원래는 누가 하는데? 조합이나 잘 봐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나 아니면 재개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하는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이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공공시행자인 누가?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이자들이 직접 하는 예외도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복잡해져요. 잘 봐봐 다시. 달동네 사업은 머리를 정리하는 걸 잡으세요. 달동네 사업은 적자사업이다. 흑자사업이다. 적자사업이다. 자,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지들이 직접 하는 거 불가능하다. 적자니까. 그럼 누가 한다? 공공시행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 공공시행자가 누구다?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특공사 등만 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누구 거다? 너희들 것이다. 개발하면 누가 가질 것이다?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누가 하자?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너무 많으니까 원칙은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라. 다만 재개발 중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상가나 또는 공장들을 가진 주인들 20인 미만이라면 지들끼리 모여서 20인 미만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재개발밖에 없고 그것도 인원이 20인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누가 한다? 재개발,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이. 이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단다?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대공사 등인 공공시행자가 예외적으로 하는 일정한 사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시행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바로 정비사업조합.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인가 받으러 가야 돼. 시장 군수 등에게 받으러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가 받으려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요건. 아마 가장 전비법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났던 거 하나 고르시오. 바로 이거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요건이 있어요. 동의요건. 이게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럼 재개발 조합은 얼마다?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건축은 주택단지인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런 아파트 단지하고 아닌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돼요. 그게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다면
주택단지인 백일동, 배동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얼마큼 각 동별로 구분수의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전체로서는 구분수의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토지 또는 건축물 수의자 4분의 3 이상 플러스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참 돌아버립니다. 그죠? 뭐 재개발 조합설을 할 때는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재건축할 때는 주택단지는 동별로는 과반수, 전체로서는 4분의 3 플러스 4분의 4.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숫자 외우겠습니까? 5대 5죠. 나중에 암기법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3일절 날. 이거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줘서 위에 것만 이거 분자만 3일절 날. 어디에서는 주택단지에서는 민족대표를 몇 명으로 알고 있어? 과반수가 33인으로 알고 있어. 민족대표를 과반수가 33인으로 알고 있는 주택단지 안에서 그래. 근데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서는 몇 명을 알고 있어? 32명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3일절 날 민족대표를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인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2명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 예, 33명인데 32명을 알고 있대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암기법이 있어. 그렇게 외워야 되지. 저 일일이 저 수많은 숫자를 갖다 머릿속에 다 내려간다? 못 외워요. 그래서 숫자도 암기법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정하도록 합니다. 자, 조합은 몇 가지로 구성되죠? 여기도 네 가지야. 조합원이 있어요. 여기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대의원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조직으로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이 뭐라고 했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시장운수등에 인가받으러 가요. 어떤 것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고 그 사실이 고시된다. 이게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인가받고 고시하면 뭐하죠?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랬더니 아까 내가 뭐죠? 잠깐 사업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다 그랬어요.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 첫째는 시공자 선정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임시거주시설 설치하는 거. 필요하다면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게 있어. 이런 것들 필요한 조치 있었죠. 그 중에서는 임시거주시설 설치하는 것만 임시 써놨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거 한 가지 있더라. 그래서 그건 아직 세부적인 건 외울 건 아니고 이렇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정비 사업 시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에 하기 위한 준비적 단계로 보면 돼.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적 단계로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 아니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다음 필요한 조치 끝내놓은 거. 여기까지가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절차에 들어갔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받는다? 분양시청부터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분양시청은 어떻게 받는 거죠? 이런 측이야. 아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죠.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로부터 120일이라는 기간이야. 약 4개월 정도 걸리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120일이라는 기간 내에 뭐 해야 된다? 그 토지 등 수작에 뭘 알려야 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어 120일 이내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에 분양시청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뭘 통지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합장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있었죠.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복음의 소식이죠? 자, 우리 이번에 뭐 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습니다. 이 인가받은 내용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비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분담금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분담금의 추산에 그러니까 이 정도 분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이 정도 돈 낼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시청계획 드릴 거니까 그 기간 내에 분양시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통지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다 뭐 해야 된다? 공고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봐요. 토지 등수에게 통지하려고 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은 같을까 다를까? 네, 일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통지하는 건요, 개별적인 내용이야. 이 분양 신청할 사람들이 넌 꼭 알아야 될 것들, 개별적인 사항들은 통지해야 되죠.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인 거야. 그것들은 통지가 아니고 그 통지만 하는 뿐이 아니라 뭐 된다? 그건 일간신문에 공고하라는 얘기입니다. 통지하는 건 개별적인 사항들이고 공고하는 건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통지와 공고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바로 통지할 사항과 그 공고할 사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찾아라 라는 게 이번 시험 문제 났었어요. 자, 그래 놓고 분양시청 기간을 받아요.
분양시청에는 아까 이거 통지했죠. 토지등록세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요 기간이 분양시청이라 해요.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놓고 20일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20일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자, 투기과열 중에서 재분양 신청 제한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갔더니 올해 시험 문제 날 줄 알았더니 안 났어.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야. 여기도 투기과열지구야. 내가 요 투기과열지구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여기 투기과열지구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 이런 나를 뭐라 부른다? 갔더니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부자를 합니다. 그것도 맞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한 채, 요 투기과열지구 또 한 채에서 두 채 갖고 있어. 부자죠. 그 정도면. 근데 부자보다 더 중요한 용어가 있어. 바로 능력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능력자. 무슨 능력자? 왜 투기과열지구 있는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 능력자일까?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오른답니까? 떨어지는 답니까? 당연히 오르니까 투기과열지구죠.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만 갖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인 동시에 나는 능력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분양받았어. 요거. 자, 근데 여기서 또 아파트 분양한대. 동시에 두 개 받을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몇 년 내는? 5년. 한 번 투기과에서 분양받았죠. 그로부터 5년 내는 투기과에서는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현금 청산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둘 중에 둘 다 여기가 사업이 시행되든 이게 뭔지 하든 하여튼 한 번 분양받고 나면 또 5년 내에 또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럴 때는 아마 기간이 얼마 짧은 기간에 분양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때는 내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분양받을 것인지 그럼 이건 분양 못 받아. 현금 청산이야. 반대로 이걸 받을 것인지 이거 못 받는 걸까? 그래서 어떤 걸 받는 게 좋을 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처분해야 돼요. 그게 바로 5년 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분양 신청받는 거 안 된다는 거. 한 번 분양받았으면 5년 내는 투기과열에서는 다시 분양받지 못한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비사업에 시에서 분양신청 기간 끝났어. 이제 뭐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 아는 사람들 나왔죠. 그럼 분양신청 아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해서 떠나보내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과 일반 분양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너는 이렇게 해줄게. 어떻게 해주겠냐?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인가받습니다. 누구한테 받죠? 시장군수 등의 사업시행자 가져서 인가받아. 그리고 일부는 현금 청산시켜버립니다. 너희들은 안 주겠다. 현금 청산이야. 그중에 대표적인 거.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 너무 좁은 토지라고 했는데 좁다는 말이 참 의미가 좀 애매해요. 좁다는 말이 맞는 건지 저는 너무 적은이라고 쓰거나 작은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너무 적은 또는 작은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좁다는 건 폭이 좁다 쓸 때잖아. 규모가 작다고 하지. 규모를 갖다가 좁다고 합니까? 좁다가 아니라 규모는 작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또는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야. 미안하다. 너한테 새로운 아파트 주려고 봤더니 네가 가진 게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줄 만한 사이즈가 안 돼. 미안해. 떠나. 돈 줄게. 그러죠. 또 하나. 정비구역에 지정된 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아주 중요한 거야. 정비구역이 일단 지정됐죠. 그 이외에 한 필지 토지를 10필지로 나눴어. 그래서 9필지는 남들한테 팔았어. 그 취득한 사람들. 분양권 준다, 현금 청산 당한다.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는 취득하지 마라. 그거 사봤자 분양권 못 받는다. 그렇게 정리한 그런 뜻이죠. 이런 게 관리처분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자, 이어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당성 검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까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 거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받는 거하고 둘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잘 봐요. 이쪽이 먼저야.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았어. 여기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받았어. 가운데 뭐가 있죠? 분양신청이라는 게 여기 껴있어. 가운데. 자, 그러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그 다음 120일 내에 계획적인 분담금 내용 및 분양신청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라 그랬잖아. 그럼 먼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분양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차이점. 사업시행계획서 인가받을 때 이거는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분양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분들이 분양신청 하도록 인가를 받아야 돼. 분양신청 하기 싫도록 만들어야 돼. 분양신청 하도록 만들어야지 되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분양신청 안 하면 사업 깨지는 거잖아. 그럼 분양신청 하도록 하려면 여기는 좋은 것만 들어갑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전비사업비가 비싸야 됩니까? 싸야 됩니까? 싸야 되죠. 사업비가. 따라서 그에 따른 분담금도 당연히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축소시킨 거죠. 저거는 싸가지 없는 게 들어있죠. 야, 정비사비 얼마 안 들어가. 그에 따른 분담금 여러분들 5천만 원씩만 더 내면 돼. 그러면 지금 있는 아파트 20평 때려보시고 40평짜리 만들어줄게. 5천만 원만 더 내면 돼. 분담금 추세력이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사람들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은 걸 봤더니 괜찮아. 뭐 분담금 추세력도 얼마 안 되고 분야시청 하자. 나도 다 분야시청했어. 그게 다 그물에 걸려들은 물고기가 똑같은 시세가 된 거야. 그물에 걸려들어 본 거야. 자, 분야시 했죠? 그랬더니 어디서 본색을 드러난다? 관리처분에서 본색을 드러납니다. 어차피 분양시청 들어온 여러분들 새로 짓는 전비사비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른 분담금은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그게 확 올라가 버립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뭐야 이거 뭐 이것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니 뭐야 진짜 만들어진다니 왜 이렇게 비싸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따라서 전비사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어디 규정된 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을 때 규정됐던 전비사비와 관리처분계획 규정되는 전비사비가 이쪽이 더 높다는 얘기야. 동시에 분담금도 총액이 이쪽에 있던 즉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을 때 분담금 총액하고 이쪽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을 때 분담금 총액하고 비교하면 이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 높아진다면 그거 관리처분계획 과연 타당한지 타당성 검증이라는 걸 거쳐라. 그게 바로 핵심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라는 건 결국 사업시행계획서보다 관리처분계획 사업비와 분담금비가 왜 이리 많이 올랐을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떤 때는 10% 이상, 어떤 때는 20% 이상 차이가 난다? 그거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그게 올라가는 게 맞는지 타당성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라.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그게 고시됐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 당연히 관리처분계획대로 처분하고 관리하라 이렇게 됐어. 그래서 관리처분계획대로 만들어서 관리처분대로 처분해야 되는 처분의 기준은 관리처분대로 하라는 얘기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해야 되죠? 나가줘야 돼. 그래 철거가 들어가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되면 그 아파트 더 이상 사연수익할 수 없다. 다만 아직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서 아직 안 나가도 된다. 동의받았어. 또는 아직 보상 그 관리처분에서 그 분양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현금 청산하죠? 아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어. 그분들은 서울역으로 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 아직 안 나가도 된다. 그때는 더 살아도 된다. 사연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사 다 끝났어. 새로 졌어. 준공 인가받고 공사하려 고시가 이루어진다. 이랬었죠? 뭐 나중에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및 청산금. 자, 공사가 다 끝났고 공사하려 고시까지 했어. 이제 남은 거 뭐죠? 약속한 대로. 너는 몇 돈 몇 호, 너는 몇 돈 몇 호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렇게 넘겨주는 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한 사실을 고시하는 걸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하죠. 그럼 어떤 효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되면 그 분양받은 새로운 아파트 대지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되면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은 일단은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또 공부하실 거야.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문제는 처분할 수가 없어. 아파트를. 왜? 처분하려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내놨습니다. 저기 이 아파트 나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는데 다음날 나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제 내 아파트니까 나 팔려고 이거 내놓습니다. 내놨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하죠? 찾아옵니다. 그럼 뭐 떼볼까? 등기부를 떼봅니다. 그랬더니 등기부 볼까요? 나는 종전에 아파트 있던 등기부상이 이게 내 아파트로 나타나지 새로 진 요거 새로 분양받은 거 이게 내 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전에 있던 요 5층짜리 아파트게 그게 내 소유권 등기로 나타나지 새로 진 아파트 이건 소유권 등기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등기부밖에 없는데 아무리 등기부 봐도 이건 나타나지가 않거든. 이거만 나타나지. 뭐야 새로 진 아파트 이거 1207 뭐 1705 이거 내 거 표시가 없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그랬죠.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라는 법조문을 만들어놨잖아. 어디서? 민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하래요. 그 등기가 안 되면 내 거라는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처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여기 등기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소유권 취득했는데 그다음에 여기 소유권 등기는 여기서 표시를 하는 걸 빼냈지만 근데 뭐 때문에 뺐느냐? 요것 때문에 뺐어요. 조합의 해산. 사실 올해 시험 문제 날 줄 알았어. 안 났어. 저 조합의 해산이. 내년에 낼 거야. 자,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난다고 생각해요. 조합의 해산이 뭐냐면 원래는 조합의 사업이 다 끝났으면 뭐 해야 돼? 해산하고 이제 다 사라져야 되죠.
근데 사업은 다 끝났어.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했고 다 청산도 끝냈어. 그럼 끝났으니까 해산하는데 안 해. 왜 안 하죠? 조합장이 월급 받아 먹으려고. 큰 사업장은요. 조합장의 그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1,000만 원 넘는데도 수두룩합니다. 조합장이 받는 수익이 월 1,000만 원도 넘어요. 1년에 억대 연봉 받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필요한 웬 판공비라고 했잖아. 그 쓰는 것도 뭐 한 번 1년에 한 번 5억씩 10억씩 쓰고 이런 데 수두룩하거든. 그럼 끝났으면 그만 해산하고 나가야 되는데 조합장이 해산을 신청을 안 해버려. 그러면 계속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 조합장한테. 물론 시공자하고 조합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쪽의 주체로서 조합은 계속 존재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합 해산해야 됩니다. 조합장이 해산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사람들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거 타파하자고 만든 게 조합의 해산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 첫째, 조합장은 일단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1년 내에 그날부터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랍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끝났죠? 1년 내에 해산을 위한 조합 빨리 총회 열어가지고 니들 끝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왜? 계속 봉급 받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조합전 보고 1년 내 해산하라고 총회 열었더니 안 열어? 그러면 5분의 1 이상의 발의로서 그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해산 의결해버리면 끝날 수 있어. 근데 그 조합장이 그것도 방해해서 못 열어. 못 열게 조합장이 계속 반대해서 그것도 못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안 써놨는데 그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 인가해준 거 있죠. 그걸 뭐 할 수 있다? 취소시켜버려.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해준 걸 취소하면 그때 또 소멸되는 거죠. 그런 절차적인 절차들이 있더라. 이게 조합의 해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산금 징수지급이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받을 돈을 있으면 받고, 즉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의 그 차이가 있겠죠. 차이만큼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건 지급하는 걸 청산금 징수지급을 한단다. 이런 절차가 있으면 전비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전비법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 실무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 자, 아파트 옆에서 재건축한다고 해서 사무실 구해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묻죠. 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그랬더니 뭐라죠? 잘 모르겠는데요. 가서 저기 사무실 가서 물어보세요. 말이 안 되죠. 지가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또 묻겠죠. 지금 들어와서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또 값어치가 있을까요? 그러면 말해주셔야지.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요즘 과장 가서 또 한번 이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알아야지 설명을 하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비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이때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건축법하고 주택법, 뭉치법 나머지 법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